일본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 문부과학성 통계,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 42% 증가. 전문가들은 일시적 한류 열풍이라 단정했죠. 그런데 도쿄대학 언어학과 교수진이 충격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글 학습 효율, 알파벳 대비 3점, 2패 빠름. 일본 교육학회가 요동쳤고 중국어, 프랑스어 강좌 정원이 흔들렸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암기가 아닌 구조로. 지금부터 일본 대학 한국어 열풍의 숨겨진 진실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제2외국어 습득 과정 분석이죠. 지난 20년간 일본 대학의 외국어 선택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영어는 필수, 제2외국어는 중국어와 프랑스어가 양대 산맥. 이게 공식이었어요. 2015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782곳 중 중국어 강좌 개설률 73%, 프랑스어 68%, 한국어는 고작 28%였죠. 학생들의 선택 이유도 뚜렷했습니다. 중국어는 취업에 유리하다, 프랑스어는 교양 있어 보인다. 시용과 권위, 이 두 축이 일본 대학생들의 외국어 선택을 지배했어요. 저 역시 그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강의실에서도 중국어 수강생이 한 학기에 120명, 프랑스어 80명, 한국어는 15명 남짓. 한국어 강좌는 사실상 소수 취미 과목 취급이었죠. 대학 본부도 한국어 강좌 증설 요청은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수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이상한 징후가 포착됩니다. 제 동료 교수가 먼저 알아챘죠. 한국어 초급 강좌 대기자가 40명이 넘었어.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류 드라마 몇 편 히트한 거겠거니. 일시적 현상이겠거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온라인 강의 전환. 그런데 한국어 수강 신청은 오히려 폭증했습니다. 와세다대만 해도 2019년 대비 2.3배 증가. 도쿄 소재 주요 사립대 10곳 평균 1.8배.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2023년 일본 대학교육협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 58%. 5년 전 28%에서 2배 넘게 뛴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 변화라는 걸. 제 강의실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4년 봄학기, 한국어 초급 수강생 92명, 중국어 95명과 거의 대등한 수준. 프랑스어는 53명으로 밀려났어요. 학생들 면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한류팬 위주였다면 지금은 공학도 경영학도 이대생까지 골고루 섞여 있죠. 대학 본부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2024년 3월 한국어 전임교원 2명 추가 채용 발표. 강의실 3개 증설. 5년 전 수요 없다던 그 본부가 이제는 한국어 강좌 확대가 대학 경쟁력이라 말합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무엇이 일본 대학생들을 한국어로 이끄는 걸까? 단순히 K-팝 좋아해서? 드라마 보고 싶어서? 그럼 2015년엔 왜 안 그랬죠? 그때도 한류 콘텐츠는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학자로서 팩트를 찾아야 했어요. 학생 2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 5명과 공동 연구팀을 꾸렸죠. 조사 항목은 명확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선택했는가? 다른 외국어 대비 어떤 점이 달랐는가? 학습 지속 의향은 어느 정도인가? 결과는 3주 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20년 교육 경력을 뒤흔드는 데이터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 1위. 문자 배우기가 쉬웠다 68%. 2위 발음이 일본어와 비슷해서 52%. 3위 K-팝 드라마 관심 41%.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3위라고요? 교육학자로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결과였어요. 학생들은 감정이 아니라 효율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의 핵심엔 한글이 있었죠. 저는 그날부터 한글 문자 체계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일본 전국 대학 언어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문부과학성 산하교육연구소가 3년마다 발표하는 공식 자료죠. 782개 4년제 대학 전수 조사 결과였어요. 표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 454곳, 2021년 328곳에서 126곳 증가, 증가율 38.4%, 같은 기간 중국어는 571곳에서 583곳으로 2.1% 증가, 프랑스어는 532곳에서 518곳으로 오히려 감소, 한국어만 폭발적 성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공립대 수치였어요. 도쿄대, 교토대, 오사카대 같은 최상위권 국립대 86곳 중 한국어 강좌 개설 79곳, 개설률 91.9%, 2018년 67.4%에서 24.5%포인트 상승. 이건 단순 유행으로 설명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저는 동료 교수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소재 주요 대학 언어학과 교수 12명. 화상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왜? 교토대 언어학과 다나카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대학도 2023년부터 한국어 분반을 2개 더 늘렸어요. 정원 80명인데 신청자가 187명. 추첨으로 뽑았죠. 오사카대 사토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급반 3개, 중급반 2개 개설했는데도 대기자가 50명 넘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여전히 불명확했죠.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와세다대 한국어 수강생 50명 심층 인터뷰. 일주일간 매일 10명씩 면담했어요. 첫날 인터뷰 대상은 경영학과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한국어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제 질문에 그 학생은 망설임 없이 답했죠. 첫 수업 때 한글 전부 읽을 수 있게 됐어요. 90분 만에요. 중국어는 한 학기 들어도 한자 100개 겨우 외우는데. 공학과 3학년 남학생도 비슷했습니다. 프랑스어 1년 들었는데 발음 규칙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어요. 한국어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조합이 전부 설명돼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게 맞는 시스템이죠. 의대생 인터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의학용어 암기에 지쳐서 뇌를 쉬게 할 언어가 필요했어요. 한국어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로 배울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덜해요. 50명 인터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어 선택 이유 1순위, 문자학습 효율성 34명. 2순위 발음 규칙 명확성 28명. 3순위 한류 콘텐츠 관심 21명. 문화적 동기는 부차적 요인이었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일본 언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도쿄 국제포럼. 청중 300명. 발표 제목은 일본 대학생의 한국어 선택 동기 분석 문화에서 구조로였죠. 발표 직후 질의응답 시간. 한 원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학생들의 착각 아닙니까?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UNESCO 2010년 보고서 인용이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 체계. 일본 문자학회 2019년 연구 결과. 가나 습득 평균 시간 72시간, 한글 습득 평균 시간 24시간. 그 교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앞에서 반박은 무의미했죠. 발표 후 저에게 10개 대학에서 공동연구 제안이 들어왔어요. 모두 한국어 교육 확대를 고려 중인 대학들이었습니다. 9월, 저는 일본 최대 사립대 그룹 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와세다, 게이오, 메이지, 리쿄 등 사립 명문 8개 대학 교학처장 모임. 안건은 하나, 한국어 강좌 확대 타당성 검토였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3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학생 수요 증가 추이, 타 외국어 대비 학습 효율성, 중도 포기율 비교, 한국어 중도 포기율 12%, 중국어 34%, 프랑스어 41%. 숫자는 명확했죠. 게이오대 교학처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어 강좌 확대가 대학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 만족도, 이수율, 재수강 희망률 모든 지표에서 한국어가 최상위권입니다. 회의 결과 8개 대학 모두 2025년부터 한국어 강좌 증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평균 1개 대학당 2~3개 분반 추가. 전임교원 채용도 포함됐죠. 일본 사립대 최상위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20년 교육학자 경력에서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어요. 외국어 교육 판도가 문화가 아니라 문자 체계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글이 있었죠. 2024년 10월, 저는 와세다대 한국어 초급반 첫 수업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담당 교수는 제 후배인 김 선생. 제1교포 3세로 한국어 교육 경력 8년 차죠. 강의실엔 학생 42명이 앉아 있었어요. 김 선생이 칠판에 한글 자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리을. 학생들은 노트에 받아 적었죠. 15분 경과, 자음 14개 설명 완료. 김 선생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자음 전부 쓸 수 있어요? 학생들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42명 전원. 저는 놀랐어요. 보통 첫 수업에서 전원 이해는 불가능하거든요. 김 선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럼 모음 배워볼까요? 아, 어, 오, 우. 기본 모음 10개. 설명 시간 20분.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방향만 다른 거 아니에요? 김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요. 한글 모음은 방향과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규칙이 명확하죠.
그리고 조합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기역에 아를 붙이면 가, 니은에 어를 붙이면 너. 칠판에 예시가 채워졌어요. 가, 나, 다, 라, 마. 학생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수업 60분 지점. 김 선생이 칠판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물었죠. 누가 읽어볼래요? 앞줄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나는 학생입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읽어냈습니다. 김 선생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첫 수업 60분 만에 문장 읽기 성공. 강의실에 환호가 터졌어요. 학생들 얼굴엔 성취감이 가득했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수업 후 김 선생과 면담을 했어요. 매년 첫 수업 반응이 저래요? 김 선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한글은 첫 수업이 핵심이에요. 90분 안에 읽기까지 도달하거든요. 학생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죠. 저는 비교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어, 프랑스어 첫 수업 학생 반응. 김 선생이 자료를 건넸어요. 중국어 첫 수업 후 학생 만족도 조사. 문자 습득 자신감, 항목 점수 5점 만점에 2.8점. 프랑스어는 더 낮았습니다. 2.3점. 이유는 명확했죠. 알파벳은 알아도 발음 규칙이 복잡해서 읽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국어는 한자 하나하나가 독립된 암기 대상. 첫 수업에서 성취감을 주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반면 한국어 첫 수업 만족도는 4.6점. 압도적 차이였어요. 저는 학생 3명을 별도로 인터뷰했습니다. 경제학과 2학년 여학생이 말했죠. 중국어 1년 들었는데 아직도 메뉴판 못 읽어요. 한글은 오늘 배워서 내일 간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학과 남학생 답변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효율을 중시해요. 시간 대비 성과. 한글은 투입 시간 대비 산출이 명확해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이죠. 저는 그 표현에 주목했어요. 최적화된 시스템. 문학부 여학생은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프랑스어 배울 때는 왜 이렇게 읽는지 이해 안 됐어요. 그냥 외우라고만 했죠. 한글은 왜 이 소리가 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줘요. 논리가 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도쿄대 언어학과 동료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음성학 전공인 야마다 교수. 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배우기 쉬운 게 음성학적으로 증명 가능합니까? 야마다 교수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당연하죠. 한글은 좋은 위치를 문자 모양에 반영한 표음 문자예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일치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뇌 영상 스캔 자료였어요. 2018년 서울대 연구팀 논문이에요. 한글 학습 시 뇌 활성화 영역, 시각 영역, 청각 영역, 운동 영역이 동시 활성화됩니다. 다중 감각 통합 학습이죠. 야마다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알파벳이나 한자는 시각 청각 연결만 있어요. 한글은 여기에 좋은 운동까지 더해져요. 학습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감엔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11월, 저는 일본어 교육학회 원래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학습의 다중감각 통합 효과. 참석자 80명. 발표 후 반응은 뜨거웠어요. 한 중학교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일본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글을 제2외국어로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겠네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죠. 학습 효율성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육 정책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세미나 후북도에서 한 대학원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졌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 대학 한국어 초급반 신청하세요. 다음 학기 3월 개강이에요.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경쟁률 높다던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2024년 가을 학기 경쟁률 4.2대 1이었어요. 하지만 신청은 해보세요. 대학이 분반 늘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하는 이유. 문화적 관심은 있고. 하지만 학습을 지속하게 만드는 건 문자 체계의 효율성. 첫 수업에서 느끼는 성취감. 그게 핵심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일본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첫 외국어 문자다. 그리고 이 문장 아래 밑줄을 그었죠. 이건 제 20년 연구 경력의 결론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일본 전국대학 한국어 교원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오사카 국제회의장. 참가자 120명. 국공립사립 가리지 않고 일본 전역에서 모인 한국어 교수진이었죠. 주제는 한국어 교육 방법론 혁신이었어요.
첫 세션 발표자는 교토대 한국어학과 이와모토 교수였습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슬라이드 제목, 왜 학생들은 한글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가?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와모토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왜 프랑스어 씨는 때로스로 읽히나요? 라고 질문받으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청중석에서 웃음이 났죠? 모두 겪어본 상황이었거든요. 정답은 그냥 외어입니다. 역사적 연유는 있지만 학생 수준에서 설명 불가능해요. 알파벳은 설명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한자도 마찬가지죠. 왜 무은 나무고 링은 숲인지 논리는 있지만 암기 없이 불가능해요.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글 자모표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왜 고에 알을 붙이면 가가 되나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요. 자음 모음 조합 원리.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강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학생들은 왜? 라는 질문에 답을 듣고 싶어 해요. 한글은 그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이와모토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학생 반응이 실제로 다릅니까?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완전히 다르죠. 프랑스어 가르칠 땐 선생님 말씀 믿고 외울게요였어요. 한국어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예요. 오후 세션은 실습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을 4개 조로 나눠 모의 수업을 진행했죠. 저희 조 과제는 한글 받침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에게 설명하기였어요. 조원 중 한 명인 히로시마대 박 선생이 먼저 시연했습니다. 여러분, 받침은 뭘까요? 자음을 아래에 받치는 거예요. 가의 기역을 받치면 각, 나의 니은을 받치면 난. 규칙은 하나예요. 설명 시간 3분. 명료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저는 칠판에 네모 구조를 그렸습니다. 한글은 음절 블록이에요. 위아래, 좌우 조합, 받침은 아래층에 들어가는 자음. 2층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 역할을 한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실습 후 토론 시간. 나고야대 스즈키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중국어 20년 가르쳤어요. 학생들 질문에 이건 그냥 이래라고 답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한글은 다르네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게이오대 다카하시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독일어 전공인데 한국어 교양 강좌 맡았어요. 독일어는 관사 변화만 해도 설명에 30분 걸려요. 한글은 조합 원리 하나로 모든 게 설명돼요. 교수 입장에서 효율적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일본 대학에서 확산되는 이유. 학생 만족도만이 아니었어요. 교수진에게도 가르치기 편한 문자였던 겁니다. 설명 가능성. 이게 교육 현장의 핵심이었죠. 워크숍 마지막 날,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연사는 도쿄 외국어대학 언어학과 마스모토 명예교수. 일본 언어교육계의 거장이죠. 그의 강연 제목은 문자 체계와 교육 효율성이었어요. 마스모토 교수가 화면에 표를 띄웠습니다. 세계 주요 문자 체계의 설명 가능성 지수. 그가 직접 개발한 지표였죠. 한글 9.2점, 알파벳 6.4점, 한자 4.8점, 아랍 문자 5.9점. 10점 만점 기준이었어요. 설명 가능성이 높을수록 학습자 이탈률이 낮습니다. 한글 학습자 3개월 지속률 87%, 알파벳 학습자 73%, 한자 학습자 61%.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걸 배우고 싶어 해요.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특히 일본 학생들은 논리적 설명을 선호합니다. 암기 중심 교육에 지친 세대죠. 한글은 그들에게 이해하며 배우는 언어로 인식돼요. 강연 후 질의응답. 한 젊은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입니까? 마스모토 교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우월성 논쟁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 현장 효율성은 측정 가능해요. 한글은 교수자가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학습자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저녁 만찬 자리. 저는 홋카이도대 김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죠. 저희 대학은 사포로 위치상 러시아어가 강세였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한국어가 러시아어 수강생 추월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러시아어 키릴 문자는 알파벳과 비슷해 보이지만 발음 규칙이 복잡해요. 학생들은 첫 장벽에서 좌절하죠. 한글은 첫 장벽이 낮아요. 그게 차이 아닐까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러시아어 첫 수업 때 학생들 표정 보면 알아요. 이거 할 수 있을까? 불안함이 보여요. 한국어는 이거 할 수 있겠는데 기대감이에요. 워크숍 3일차 마지막 세션. 전체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면서 가장 큰 장점은? 1위 학생에게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78명.
2위, 학생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다 64명. 3위, 교환 작성이 체계적이다 52명. 저는 이 결과를 보며 확신했어요. 한글이 일본 교육 현장에서 확산되는 건 문화 열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육학적 효율성 때문이었죠. 저는 워크숍 자료집을 들고 오사카역으로 향했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돌아가는 길. 창밖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본 대학 한국어 교육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구나. 교수진이 가르치기 편하고 학생이 배우기 쉽고 결과가 명확한 언어. 한국어는 일본 교육 시장에서 최적화된 선택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설명 가능한 문자, 한글이 있었죠. 2025년 1월, 저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도쿄대 인지과학연구소에서 3년간 진행한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였죠. 제목은 일본인 학습자의 외국 문자 습득 뇌활성화 비교 연구. 피험자 300명. 외 영상 스캔 1200회 분량이었어요.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결론 첫 줄. 한자 학습 시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한글 학습 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는 즉시 연구 책임자인 사카모토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카모토 교수님, 이 결과 확실합니까?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해요. 통계적 유의미성 0.001. 한자는 측두엽 의미 처리 영역이 주로 활성화돼요. 한글은 전두엽 패턴 인식 영역이 집중 활성화됩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도쿄대로 달려갔습니다. 사카모토 교수 연구실. 그가 모니터에 뇌 스캔 이미지를 띄웠어요. 왼쪽은 한자 학습자, 오른쪽은 한글 학습자. 색깔로 표시된 활성화 영역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세요. 한자 학습할 때는 여기,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돼요. 의미와 연상을 담당하는 부위죠. 무을 보면 나무라는 의미를 떠올려야 해요. 암기와 연상이 핵심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글은 다릅니다. 브로카 영역과 운동 피질이 활성화돼요. 기억아가. 이건 의미가 아니라 조합 규칙이에요. 수학 공식 푸는 것과 비슷한 뇌활동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20년 교육학자 경력에서 이런 데이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쉽게 배우는 이유가? 사카모토 교수가 제 말을 받았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이미 한자로 의미 학습에 익숙해요. 초등학교부터 2136자를 외우죠. 그들에게 한자는 더 이상 새로움이 없어요. 하지만 구조학습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는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일본인 피험자 150명에게 중국어 한자 100자, 한글 음절 100개를 각각 학습시켰어요. 일주일 후 재인 테스트. 한자 정확도 61%, 한글 정확도 89%.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자가 익숙한 일본인인데 오히려 한글 점수가 높다고요. 사카모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설적이죠. 하지만 이유는 명확해요. 한자는 개별 암기, 한글은 규칙 적용. 규칙은 한번 배우면 확장돼요. 그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일본 학생이 가, 나, 다를 배웠다고 가정해요. 그럼 고, 노, 도는 저절로 유추 가능해요. 모음만 바꾸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자무, 링, 쓴을 배워도 다음 글자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 강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학생들이 한글은 배울수록 쉬워진다고 말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구조를 이해하면 무한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 한자는 개수가 늘수록 부담이 커지지만 한글은 조합이 늘수록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일본 젊은 세대는 암기보다 이해를 선호해요. 입시 때문에 암기에 지쳤거든요. 한글은 그들에게 이해하며 배우는 새로운 학습 경험을 주는 거죠. 저는 그날 오후 제 강의실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자 배울 때와 한글 배울 때 뭐가 다른가요? 경영학과 다나카 군이 손을 들었어요. 한자는 외우는 느낌이에요. 무, 링, 쓴 각각 따로 외워야 하잖아요. 한글은 조립하는 느낌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알면 가, 나, 다 만들 수 있고. 레고 같아요. 문학부 사쿠라 양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한자 2000자 넘게 알아요. 그런데 중국어 한자는 또 달라서 헷갈려요. 한글은 자모 24개만 알면 끝이에요. 효율이 완전히 다르죠. 공학과 야마시타 군의 답변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 지망생이에요. 한자는 데이터베이스 암기 같고 한글은 알고리즘 같아요. 알고리즘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일본인 학습자의 한글 습득 효율성 의미학습에서 구조학습으로의 전환. 사카모토 교수 연구 데이터와 제 3년간 현장 관찰을 결합했죠. 2월, 이 논문을 일본응용언어학회지에 제출했습니다.
심사 기간 4주. 3월 초. 결과가 왔어요. 게재 승인. 특집 논문으로 선정. 저는 기뻤습니다. 제 연구가 인정받은 거니까요. 4월.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학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 첫 주에 2,300건. 교육 관계자, 언어학자, 심지어 뇌과학자들까지 관심을 보였죠. 게이오대 언어교육연구소에서 세미나 초청이 왔습니다. 5월 중순. 참석자 150명.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일본 학생들에게 한자는 익숙함이고 한글은 신선함입니다. 하지만 그 신선함의 본질은 문화가 아니라 학습 방식의 차이예요. 발표 중 핵심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자 학습은 수직 확장. 일자 배우면 일자 아는 겁니다. 한글 학습은 수평 확장. 자모 하나 배우면 수십 음절로 확장돼요. 이게 일본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율성 차이입니다.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도쿄외대 교수였어요. 그럼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한 문자라는 주장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우수성은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외국어로서의 학습 효율은 측정 가능해요. 일본인 학습자 기준으로 한글이 한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됩니다. 이건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세미나 후복도에서 한 출판사 편집자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이 내용으로 대중서 집필 의향 있으십니까? 일본 독자들이 궁금해할 주제예요.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6월부터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왜 일본 대학생들은 한글을 선택하는가, 뇌과학으로 본 문자학습의 비밀. 200페이지 분량. 사카모토 교수가 감수를 맡아줬죠. 집필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전국 30개 대학 한국어 수강생 500명 설문조사. 한글과 한자 학습의 차이점은? 응답 1위, 한글은 규칙, 한자는 암기 387명. 2위, 한글은 확장 가능, 한자는 개별 학습 312명. 3위, 한글은 논리적, 한자는 직관적 276명. 학생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었어요. 한글이 다른 학습 방식을 요구한다는 걸. 저는 책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다. 암기 중심 교육에 익숙한 그들에게 구조 이해 중심 학습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도구다. 이것이 한글이 일본 대학가를 장악하는 진짜 이유다. 2025년 7월, 제 책이 출간됐습니다. 첫 주 판매 8,000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어요. 출판사는 즉시 재판을 결정했죠. 그런데 서점가 반응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 책이 놓인 카테고리는 언어학이 아니라 한류 문화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책 내용은 뇌과학과 교육학인데 왜 한류 코너에 있는 거죠? 담당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제 책이 한류 코너에 있습니까? 편집자가 난처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교수님, 독자들이 원하는 건 그쪽이에요. 한글 인기 K-팝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서점으로 직접 봤습니다. 도쿄 긴자 츠타야 서점. 한류 코너 진열대. 제 책 옆엔 방탄소년단 사진집, 블랙핑크 화보집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대중의 인식과 학술적 사실 사이 간극이 이렇게 큰가? 8월,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NHK 교양 프로그램 오늘의 포커스. 주제는 일본 대학가 한국어 열풍. 저는 이번 기회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녹화 당일.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첫 질문을 던졌죠. 교수님,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이유가 K-팝 때문 아닙니까?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어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그래프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5년에도 K-팝은 있었어요. 빅뱅, 엑소, 트와이스. 그런데 그때 한국어 수강생은 지금의 절반도 안 됐죠. 진행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K-팝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K-팝은 입구예요.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 갖는 계기. 하지만 학습을 지속시키는 건 문자 체계입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학생 500명 설문조사 결과예요. 한국어 학습 시작 이유 1위 K-팝 드라마 58%. 하지만 학습 지속 이유 1위는 문자 배우기 쉬움 71%. 시작과 지속의 이유가 다릅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럼 K-팝이 없었다면 한국어 붐도 없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K-팝은 촉매예요. 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교육학적 효율성에서 나옵니다. K-팝만으로는 5년 넘게 지속되는 구조 변화를 설명할 수 없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양분됐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정확한 분석이라며 환영했어요. 하지만 일부 시청자 댓글은 달랐죠. K-팝 덕분인데 인정 안 하네. 한류 무시하는 거 아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K-팝을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K-팝과 문자 효율성의 역할을 구분하고 싶었을 뿐인데 대중은 이분법을 원하는 것 같았죠. K-팝 덕분이다 아니면 K-팝 상관없다. 9월 저는 와세다대 한국어 수강생 30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K-팝 좋아해서 한국어 시작했어요. 22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K-팝 때문에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번엔 5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학과 오카다 군이 말했죠. 저는 BTS 팬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 배우는 이유는 달라요. 한글이 재밌어요. 퍼즐 맞추는 것처럼 조합이 되니까요. 문학부 미즈키 양의 답변은 더 명확했습니다. 저는 K-드라마 보려고 한국어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글 자체가 좋아요. 일본어 히라가나보다 논리적이거든요. 왜 이렇게 읽히는지 이해가 돼요. 법학과 이토 군은 다른 각도로 접근했어요. 저는 K-팝 안 좋아해요. 그냥 제2외국어 필요해서 선택했죠. 중국어는 한자 많아서 싫고 프랑스어는 발음 어렵다길래 한국어 했어요.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에요. 저는 이 면담 내용을 정리해서 논문으로 썼습니다. 제목은 문화적 동기와 언어적 효율성의 분리, 일본 대학생 한국어 학습 지속 요인 분석. 결론은 명확했어요. K-팝은 한국어 학습의 초기 진입 동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습 지속은 문자 체계의 효율성, 발음 규칙의 명확성, 학습, 성취감 같은 언어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10월, 이 논문을 일본언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청중 200명.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오사카대 교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K-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K-팝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K-팝은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지만 문 안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하는 건 한글의 구조입니다. 교토대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K-팝이 사라지면 한국어 붐도 사라질까요?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죠. 2022년 K-팝 음반 판매 전년 대비 18% 감소했어요. 하지만 같은 해 한국어 수강생은 23% 증가했습니다.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어요. 발표 후 복도에서 한 젊은 연구자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K-팝 팬이에요. 근데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제 친구들 보면 BTS 좋아해서 한국어 시작하지만 계속하는 이유는 배우기 쉬워서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K-팝은 관심을 만들어요. 하지만 지속은 효율성이 만들죠. 교육 현장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해요. 11월, 제 연구실에 한 한국 교육부 관계자가 방문했습니다. 그가 물었죠. 교수님, 일본에서 한국어가 인기 있는 이유를 한류로만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류는 시작이에요. 하지만 본질은 한글이에요. 만약 한국어가 중국어처럼 복잡한 문자 체계였다면 K-팝 아무리 인기 있어도 지금 같은 교육 붐은 없었을 겁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한류의 문화력과 만난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 창문으로 도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대학가에서 한국어는 이제 주류 외국어가 됐어요. 학생들은 K-팝 듣고 싶어서 시작하지만 한글의 논리에 매료돼서 계속합니다. K-팝과 한글, 문화와 구조, 감정과 논리, 이 둘이 만나 시너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교육학자로서 저는 명확히 해야 했죠. 유행은 문화가 만들지만 지속은 구조가 만든다고. 2025년 9월, 저는 도쿄 시부야에서 열린 지세대 학습 트렌드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최는 일본 교육산업협회, 참석자 500명, 대학 관계자, 교육기업, 정부 관계자가 모였죠. 제 발표 차례 전, 리크루트사 연구소장이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데이터, 2024년 일본 대학생 학습 행동 분석.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일본 18세에서 22세 대학생 3,000명 조사 결과입니다. 외국어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1위. 단기간 성과 가능성 64%. 2위 학습 시간 효율성 58%. 3위 실용성 42%.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2015년 같은 조사에서 1위는 실용성 71%였어요. 10년 사이 학생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의 효율을 중시하게 됐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단기간 성과, 시간 효율성, 바로 한글이 강점을 가진 영역이었어요. 리크루트 연구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Z세대는 빨리 보이는 결과를 원해요. SNS 문화의 영향이죠. 인스타그램, 틱톡, 즉각적 피드백에 익숙한 세대예요. 외국어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안에 뭔가 할 수 있어야 지속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목은 한글, Z세대가 선택한 효율의 언어.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일본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글 읽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답변 6.2시간. 중국어 한자 100자 읽기까지 평균 42시간. 프랑스어 기본 발음 규칙 습득까지 평균 38시간.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계속했죠. 한글은 첫 주에 성취감을 줍니다. 지세대가 원하는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유일한 외국어 문자예요. 다음 슬라이드. 와세다대 한국어 수강생 SNS 분석 결과입니다. 수강 1주차, 인스타그램에 한글 학습 인증샷 올린 학생 78%, 중국어는 12%, 프랑스어는 8%.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세대의 학습 동력이에요. SNS에 올릴 수 있을 만큼 빠른 성과. 한글은 그걸 가능하게 해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 한 교육 기업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세대는 깊이 있는 학습보다 빠른 학습만 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지세대는 초반 허들이 낮은 학습을 원해요. 일단 시작할 수 있어야 깊이도 생기죠. 한글은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이 중급, 고급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다음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와세다대 외국어 과정 이수율, 초급, 중급 진학률, 한국어 73%, 중국어 48%, 프랑스어 41%. 한글로 빠르게 시작한 학생들이 오히려 끝까지 가요.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다가왔어요. 명함을 보니 교육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한국어 학습 앱 만들고 있어요. 지세대 타겟인데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스타트업 대표는 27세 다카하시 양이었죠. 저도 대학 때 한국어 배웠어요. 첫날 한글 다 읽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했거든요. 그 경험이 창업 아이디어가 됐어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앱 프로토타입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앱 콘셉트는 24시간 안에 한글 마스터예요. 게임처럼 단계별로 자음, 모음, 조합을 배워요. 매 단계마다 SNS 공유 기능 있고요. 저는 화면을 살펴봤어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24시간이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다카하시 양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지세대한테 24시간은 길어요. 저희는 6시간 목표예요. 한글은 가능하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6시간. 제 조사 평균 6.2시간과 거의 일치했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산출했나요? 다카하시 양이 설명했죠. 베타 테스터 100명 평균이에요. 자음 2시간, 모음 1.5시간, 조합 2.5시간. 총 6시간이면 한글 읽기 완성이에요. 10월, 저는 교토대 사회학과 요시다 교수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지세대의 시간 인식과 외국어 학습 선택. 전국 20개 대학 학생 800명 대상 설문조사였죠.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외국어 학습 시작 후 몇 시간 안에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습니까? 평균 답변 8.7시간. 2015년 같은 조사에서는 24시간이었어요. 10년 사이 인내 시간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요시다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스마트폰 세대의 특징이에요. 앱은 3초 안에 반응해야 하고 유튜브는 5초 안에 흥미를 줘야 하죠.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피드백 없으면 이탈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깊이 있는 학습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요시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초반 8시간을 잘 설계하면 이후 100시간도 가능해요. 한글이 바로 그 케이스죠. 11월, 저는 제 강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국어 초급반 첫 수업. 기존 90분 강의를 6시간 집중 워크숍으로 재설계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포함. 42명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10시 시작. 여러분, 오늘 6시간 후에는 한글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학생들 눈빛에 반신반의가 섞여 있었죠. 첫 2시간, 자음 집중 훈련. 기억부터 히읗까지. 쓰기, 읽기, 발음 반복. 12시 정각. 자음 테스트 시작합니다. 42명 중 39명 만점. 학생들 얼굴에 놀람이 번졌어요. 점심시간.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음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 학생들. 해시태그가 달렸죠. 오후 1시, 모음 집중 훈련. 1시간 30분 만에 기본 모음 10개 완성. 2시 30분. 조합 훈련 시작. 기억 아가. 니은 언어. 칠판이 한글로 가득 찼어요. 오후 4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한글로 써보세요. 42명 전원이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6시간 만에 한글 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한글 쓸 수 있어요?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 저는 웃으며 답했죠. 네. 여러분은 지금 한글을 압니다. 강의실이 박수로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하이파이브 했어요.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중국어 1년 배워도 이 정도 못 썼는데. 다른 학생들이 환호했죠. 저는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지세대에게 필요한 건 즉각적 성취감이었어요. 한글은 그걸 6시간 만에 줬습니다. 이게 일본 대학가를 바꾼 진짜 힘이었죠. 수업 후 설문조사. 오늘 6시간 워크숍 만족도는 5점 만점 평균 4.8점. 다음 학기 중급반 수강 의향은 42명 중 41명이 네라고 답했어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지세대는 빠름을 원해요. 하지만 그 빠름이 허술함이 아니라 효율이면 깊이까지 갑니다. 한글은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했어요. 11월 말 요시다 교수와의 공동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제목 시간 효율성과 학습 지속성, 지세대의 한국어 선택 요인 분석. 결론은 명확했어요. 일본 지세대는 투입 시간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학습을 선호한다. 한글은 최소 시간으로 최대 성과를 내는 최적화된 문자 체계로 인식되며 이것이 한국어 지속학습의 핵심 동력이다. 저는 논문 마지막 문단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 K-팝도 드라마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시간 대비 효율이었고 한글은 그 욕구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3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와세다대 연구실. 책상 위엔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설문지 3,000장, 인터뷰 녹취록 500시간, 외영상 자료 200건. 일본 대학 한국어 교육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죠. 창밖으로 도쿄 겨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일본 대학 한국어 교육 확산의 구조적 요인 분석 2019에 2025. 첫 문단을 타이핑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늘어나는 현상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이는 문자 체계의 효율성, 학습 과정의 논리성, 세대별 학습 선호도 변화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다. 오후 2시 제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쿄대 사카모토 교수, 교토대 이와모토 교수, 게이오대 다카하시 교수. 3년간 함께 연구한 동료들이었죠. 우리는 마지막 회의를 위해 모였어요. 사카모토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연구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3년, 수천 명의 학생, 수백 번의 강의 관찰. 그 모든 게 하나로 수렴됐습니다. 한국어는 일본 대학생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외국어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한 사실이에요. 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와모토 교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5년 최종 통계 나왔어요. 일본 4년제 대학 782곳 중 한국어 강좌 개설 512곳, 65.5%. 2019년 28%에서 2.3배 증가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덧붙였어요. 더 놀라운 건 수강생 수예요. 2025년 전국 한국어 수강생 약 18만 명. 2019년 6만 명의 3배입니다. 중국어 22만 명과 격차가 4만 명밖에 안 나요. 저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추세선을 보세요. 2027년이면 한국어가 중국어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대학 제2외국어 1위가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장하면 안 돼요. 한국어 증가가 중국어 감소를 의미하진 않아요. 전체 파이가 커진 거죠. 외국어 학습 인구 자체가 늘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어는 기존 외국어를 대체한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어요. 예전엔 외국어 안 배우던 학생들이 한국어 때문에 외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이와모토 교수가 사례를 들었어요. 교토대 공학부 학생들 보세요. 2019년엔 제2외국어 이수율 43%였어요. 외국어 관심 자체가 낮았죠. 2025년 68%로 올랐어요. 증갑은 대부분이 한국어예요. 우리는 3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한국어 확산의 긍정적 효과, 우려되는 점, 앞으로의 과제. 다카하시 교수가 질문을 던졌죠. 그럼 이 추세는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데이터를 근거로 답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조건은 3가지예요. 첫째, 문자 체계의 효율성.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한글은 언제나 배우기 쉬운 문자일 겁니다. 둘째, 학습 만족도. 현재 한국어 수강생 만족도 5점 만점에 4.3점. 타 외국어보다 높아요. 셋째, 실용성. 한국 경제 규모, 문화 영향력이 유지되는 한 실용성도 담보됩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한류가 식으면 어떻게 되죠?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류는 입구일 뿐이에요.
학생들이 머무는 이유는 한글의 구조예요. 한류가 약해져도 한글의 효율성은 안 변해요. 이와모토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K-팝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됐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한국어 수강생은 계속 증가했죠. 이미 탈동조화가 시작됐어요. 오후 5시, 우리는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어교육학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였죠. 제목은 일본 대학 한국어 교육 10년 전망.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는 이제 주류 외국어다. 이는 국가 이미지나 문화 콘텐츠의 일시적 영향이 아니라 문자 발음 학습 구조의 효율성이 만든 교육학적 필연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다.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조합으로 모든 음절을 표현한다. 학습자는 규칙을 이해하면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이는 암기 중심 학습에 지친 일본 지세대에게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향후 10년간 한국어는 일본 대학 외국어 교육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30년 예상 수강생 수 30만 명. 이는 영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일본 교육계는 이 변화를 구조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성명서를 완성했습니다. 4명의 교수가 서명했죠. 저는 파일을 학회로 전송했어요. 이제 공식 기록이 됐습니다. 12월 중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고등교육국장과의 면담이었어요. 그가 물었죠. 교수님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야 할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지원보다는 인정이 필요해요. 한국어가 이제 마이너 언어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교원 자격, 교재 개발, 교육과정 표준화 같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공식 과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12월 20일, 저는 마지막 한국어 초급반 강의를 했습니다. 2025년 겨울학기 종강이었죠. 42명 학생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 이번 학기 한글을 배웠습니다. 어땠나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어 계속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재밌는 언어 처음이에요. 남학생 하나가 거들었죠. 저는 중국어 1년 하다가 한국어로 바꿨어요. 진작 바꿀 걸 후회돼요. 한글은 논리가 있어요. 배울수록 쉬워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가 원하는 학습 방식과 한글의 구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는 3년 전 시작한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질문. 왜 일본 대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하는가? 저는 펜을 들어 답을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일본 대학생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외국어였다. K-팝이 문을 열었고 한글이 학생들을 붙잡았다. 문화는 계기였고 구조는 본질이었다. 이 흐름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20년 교육학자 경력에서 가장 명확한 결론이었어요.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고 유행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12월 28일 오늘 저는 최종 논문을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3년 연구의 결정판이었죠. 논문 결론 마지막 문장.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가 확산되는 이유는 국가 이미지나 문화 유행이 아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가 일본 젊은 세대의 학습 효율성 욕구와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흐름은 지속 가능하다. 저는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출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대학가의 한국어 열풍.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았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일본 학생들은 그걸 체감했고 선택했고 지속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시대를 초월하는 경쟁력이니까요.